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행적 출출세간의 행적, 출세간이 아니고 출출세간. 저는 다시 출출출세간. 정반합? 정반합.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죠. 그 뒤로 이거는 지금 한용운 선생님이 쓴 거, 한용운 스님이 쓴 거. 세상을 피하고 이름을 숨기고자 갑상관계 등지로 자취를 감추고 스스로 호를 안주로 하여 머리를 기르고. 안경 어디 갔지? 내 안경 있다. 아이고 다행이다. 머리가 안경 아니고 그 안경을 쓰면 훨씬 눈이 좀 기운이 생겨요. 그 스스로 호를 단주로 하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관을 쓰고 바람문으로 변신하여 만인교타로서 진흙에도 들고 물에도 들어가서 인연 따라 교화하였더라 라고 적었더라, 이런 얘기죠. 만했으니까. 만에는 환경의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경어의 파탈한 행동을 일체에 걸림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인 무의행이라 벼사했다. 그리고 한중광은 그에 져서 경어에서 호령이 서광사를 떠난다. 스스로 호를 단주라 하고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서 서자에 들어가 손을 들이었더라라고 경어의 북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좀 찜찜하긴 했을 거예요. 예, 찜찜했을 거예요. 일찍이 나라 불교 정신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신라의 해숙과 해공, 대안 있죠? 원효, 이거 다 그때 당시에 그랬듯 화강동진의 대장중에 나던 것이다 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상실과 고영섭은 삼수각세를 이루중행으로 서술하였다. 이상실은 그의 논문, 이상실이 경어선사 그 석사 논문 동국대에 이상실이 있었죠. 성급하기를 그의 심무간의 구체적인 표상인 이루중행이 그의 삶을 결정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나를 구하고 나를 허물고 세상에 스며드는 경어의 심무 사상의 경지가 정확히 구현됨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더라. 고영섭은 경어가 출출세간 자문비구 경어에서 거사선생 박난주로의 전환을, 거사선생 아니라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불교적 인간생활 세례원 전형이라고. 그렇지 않다니까. 교수님 너무 많이 나갔어요. 모르시니까 그랬겠죠. 근데 뭐 우리 시대의 불교적 인간상은 무슨 개뿔. 그냥 경어선사가 암수갑산으로 간 거는 전봉준 때문이었다 였죠. 우리 교수님도 경어선사를 무지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출세간의 지평에서 입세간의 지평으로 복귀하는 한 역사적 인간의 새로운 탄생 과정으로 보았어요. 아니고 그냥 출세간에서 입세간이고 뭐고 간에 그런 게 없고, 이것도 고영숙 교수님 말씀이죠. 아니고 그냥 전봉준 때문에 갔어요.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그는 경어의 풍력 살림살이를 역사 속에서의 복귀로 살피며 조선의 설잠을 잇는 이류중행의 가풍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해와는 달리 최병원 교수님 또 있다 그랬죠.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그냥 그 민영규 교수님이나 최병원 교수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꼬장꼬장하게 경어선사를 그냥 이상하게 갖다 몰아붙여요. 경어의 1904년 이후 행적에 대해서 불교계는 학교에서는 화강동진인 이루중행이냐의 불교적인 무행으로 해석하였으나 그러나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은 전혀 발견하는. 교수님이 알아요? 그 시를 보세요. 어디 불교적인 행동이 없는가. 심지어는 경어선사는 뭐랬죠? 제자도 가르쳤다 그랬죠. 왜? 너 그전에 고양이 그리는 일 어찌 되었냐. 아유 우리 경어선사 대단해요. 고양이 그리는 일까지 다 했잖아요. 고양이 그리는 일이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화묘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까지 다 했는데
아씨,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경호선사 북녘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의 행적에서는 행장이나 학부의 서술대로 불교계를 완전히 언제요? 불교계를 완전히 따랐어요. 흑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엉터리. 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경화의 1904년 이후 행적에 대해서나 불교계나 학계에서나 강존진에서 두 번 썼네.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경화의 환속의 유추. 환속했냐 안 했냐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경호선사가 남긴 선시를 통해서 환속한 흔적이 있나를 한번 보는 거죠. 재밌는 일이죠. 경호당 성호가 선성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것은 어디죠? 강원도 코산군 설봉리에 있는 안변 서광사더라. 근데 그때는 서광사에서까지는 스님의 모습을 보이죠. 개근불사의 증명사로 갔으니까. 서광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500나한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에 근거해 역사적으로 주명한 500나한이 봉안한 절이죠. 아시죠 그거? 499명 500명 500번째 나한님이 자꾸 도망간다 그랬죠. 해월이 흐르면서 오칠에 벗겨지자 1904년 개분불사를 한 뒤 증명법사로 경화를 초청했다.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그는 승복을 벗고 주장자도 벗어버린다. 근데 이 원산 바닥에서 나타났을 때는 경호선사가 뭐였죠? 네? 괴승이었어요. 괴승. 그러니까 괴승인데 이 중이란 말인가 속행이란 말인가 하니까 나는 중이요라고 했거든요. 내가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돼지게 두드러 맞은 대로는 이제 중이라고 안 밝혀요. 1904년 천장음으로 돌아온 경호는 방공에게 법을 전하는 폭력으로 걸어부르겠다. 우리 산을 정사 공사산을 거친 성령한 병사의 강사에 잠시 머문 뒤 자취를 감췄더라. 이 얘기도 여러 번 나왔었죠.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길렀어요. 승복주사 벗어 던졌어요. 환속인가요? 이어에 따라서 환속은 아니죠. 환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이러한 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건데 경호선사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낮에는 글빵 밤에는 선빵 이렇게 바꿔 살았어요. 경호는 이런 유생의 모습으로 주장에 들어갔다. 마치 심호도에서 마지막 단계인 입전술수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더욱더 기이한 모습으로 술병과 고기를 주장자 끝에 이렇게 차고 경호는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 수염과 머리가 이미 덥수룩 해졌어요. 값싼거리를 자유롭게 당당히 활보했죠. 걸리더라 말거나. 그런데 나는 그대는 괴수인가? 아니 나는 중이라니까 이랬죠. 경어의 북경은 일부의 세간의 도피니 피세니 은둔니 하는 방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당당하니 갔어요. 경사 겁대가리가 없었나 봐요. 지금 숨어 다니는 주제에 그냥 당당히 나서 처음에는 이게 바로 멋모르고라 그러죠. 우리가 멋모르고 호랭이 무서운 줄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덤벼 들었다가 큰 코를 다치죠. 경호는 1904년 북행을 떠나 위원지방.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곡산군 신평면으로 내려와요. 곡산군 신평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박영상이를 거기서 만나고 다시 어디 향산군을 거쳐서 위원군을 거쳐서 벽동군을 거치는 거죠. 위원지방을 두들며 보내다가 또다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발걸음이 행한 곳은 북녘 땅 끝. 마지막 한경도 갑산과 강계지방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가 강계 땅을 지나던 1905년 정확하게 몇 월? 6월 1905년 6월 거의 다갈 무렵에 어느 날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경화를 일으키면서 인연이 되어진 김탁은 운명이었다. 첫 만나부터 범상치 않았던 경화와 김탁의 만남은 이후 경화의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열반 때까지 이어져. 김탁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박난주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말해요. 어디 가선 말 못했죠. 위원군에 있는 위원군의 누구죠? 이택룡이 위원군의 이택룡이를 만났을 때는 이름이 없다고 말해요.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김탁을 만났을 때는 그냥 박난주라고 빨리 둘러대 버리죠.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김탁과의 첫 만난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삼수갑선에서의 경호 행적은 제가제자로선 김탁정에서 수석사에 다 전해졌지요.
김탁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발족이란 국민대표 250인 중 한 명에 포함될 정도로 평생을 조국 광부에 헌신했던 인물로 경호의 북방에서의 삶에서 경호는 김탁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아니지. 그 당시에는 김탁은 그냥 동네 유지였고 1945년 지나 44년인가 43년부터 상하이 임시정부 그 중요 요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경호선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경호선사의 제가제자니까 유발상자죠. 유발상자. 사실은 김탁은 자기가 유발상자인 거 그거 몰라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승려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호선사가 제가의 제자를 뒀으니까 그냥 그게 김탁을 유발상자로 하는 거지. 정작 김탁 본인은 경호선사가 송경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유명한 대선승인지도 모르고 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를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경호는 북녘에서 많은 지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명? 26명. 그들은 대단하기로 해요. 경호선사. 걸리면 어떡하려고. 스님이 겁대가리가 없다니까. 걸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놈들한테 꼬아박히면. 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선비들이었고 상인들이었고 지주들이었고 학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때문에 했었죠. 누구? 김흥삼이도 있고 벽동관 창면학교 박형관이도 있고 그래서 경호는 병들고 술취해서 나라 흥적이 있고자 하였으나 시국을 걱정한 들 운수인 것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그들과 시를 나누며 운명으로 돌렸던 것이었더라. 다 시에서 나오죠. 경호선사 시에서 나오지 뭐 제가 이거를 한 글자도 지어낸 바가 없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유생들과 주고받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 애국 충정의 시도 여러분이 남아있다. 독립운동가인 김탁집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리키며 조선의 미래를 기약했다. 갑산에서도 훈장 생활을 하는 가면 또한 경호는 공고하며 궁핍한 삶을 숙명처럼 평생 동안 그냥 안고 살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딱하죠. 좀 챙겨주지. 그 거지 생활하고 있는 경호선사를 오탄벌로 살게 하시다니. 응? 끼니갈망이 없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한 그 불행한 삶을 여사가 살다 가셨는데 그냥 뭐 내가 굶는다 그런 얘기를 남긴 시는 없고 오탄벌이라 남보기 창피하다. 응? 오탄벌로 8년을 살았다고 쓰고 계시는 그게 슬프죠. 에이. 경호를 돌보며 절친하게 지냈던 김탁 좀 잘, 스님 좀 잘 모시지. 제 속에 전법 기자가 되어서 그의 가족은 경호를 극진히 모신다. 김탁을 만난 경호는 그와 주변 선비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강계 용문동에 용포서당을 개설했죠. 용포서상을 개설하여 주기도 했다. 삼수갑산을 향해 북쪽으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옮긴 경호는 그 아득포령이 뭐랬죠? 강계에서 갑산 지나는 길에 있는 고개. 마지막 고개죠. 뭐. 멀고도 멀어서 아득포라고 하잖아요. 아득포제. 아득하다 이런 얘기지. 장뚜루벌도 마찬가지고 길게 뻥 뚫려 있는데 개마고 이것들 다 장진을 거쳐 갑산에 도착한다. 여기서 경호는 그의 마지막 정착지인 웅이방 도화동,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에서 두 번째 서당을 개설하는데 이름은 없어. 붙이면 큰일 나니까.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공부를 마치면 거리에서 장터에서 유생 및 농민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하며 주체할 수 없는 시상으로 수많은 시를 썼더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또 주체할 수 없는 시상이라니까 경호선사가 무슨 뭐 여유롭고 여유자족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당신의 슬픔을 그냥 시로써 풀어낸 거죠.
집행하는 장진강 근처에 머물며 그때 오라는 연락은 안 오고 지금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지. 그래서 장진강 근처에 머물며 남학신 하나로 돌아온 영정이지만 예 친구와 술잔이 있으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면서 시름을 잇고 있더라. 여기는 누구? 이 친구와 술잔, 이거 남잔당 한 규죠. 그러나 그의 행장은 언제나 지팡이와 그 끝에 매달린 집신 한 걸레가 전부더라. 장구, 지팡이 장, 집신 구. 바람은 가사장섬 한 볼에 헌두덕이요 한불로 텅 비어있고, 그 시에서 있잖아. 개자가 써있죠. 개. 공개해서 이런 얘기야. 털털 털다 털어서 가사와 장삼 그리고 그 누더기옷 한 벌.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송평리 글방 김응삼에게 해답함. 이거 김응삼이가 송평리의 글방에 있는 혼몽이었어요. 이 송평리는 강계가 아니고 갑상군. 근데 실제로는 경흥군이에요. 경흥군 송평리예요. 그래서 어디를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산에 그 서당을 열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김응삼이가 그 경선사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묘망금회, 금회가 나왔네. 묘망금회 호방계야. 뭐라고 써있어? 묘망이라는 것은 이게 아득할 묘자고 망망대해다 말이야. 아주 끝이 없는 아주 탕탕대해. 묘망. 멀고도 먼 마음속에 품은 해포에 금회. 불쌍해. 이 묘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경선사가 이제 진짜 아득하더라. 왜냐, 한일합방 되기 전에 어떻게 좀 갈까 했는데 이미 한일합방이 떨어져 버려갖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진짜 아득한 멀고도 먼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호방개 앞에가 확 뚫려 있더란 말이야. 이 아득한 가슴에 품은 회포를 가슴에 탁 트이는 거를 보니까 아주 좋더라. 어디가? 김응상인의 동네가 경흥이라니까요. 경흥. 그러니까 바닷가죠. 바닷가. 보이는 곳이다 이란 말이지. 근데 거기가 경흥 송평리. 그 다음에 송평진계 화중되어 송평리의 진짜의 개. 여기서 개는 낱낱개를 말이에요. 여기서는 낱낱의 면목이 그 중에 큰 면중대 그 가운데에 대에 올랐더라 이런 얘기 있어. 그림 갖다 해서 대자를 넣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디에 올랐어요? 탁 트인다고 했으니까 누각에 올라야지 탁 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 같은 그 누각에 올라 있단 말이야. 누각에 올라서 그 앞을 보니까 탁 트여서 해포가 묘망의 그 회포가 좀 풀리는 듯, 탁 트이는 듯 그 송평리의 아름다움을 지금 경화선사가 그림 같다고 라고 말해요. 낱낱이 전부 다 그림 같구나. 날씨는 또 화창해. 이게 정확하게 몇 년? 1911년 봄. 경화선사가 1910년 가을 또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떠나시니까 늦가을이나 이제 봄인데 늦가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1911년 12월 11년에 가서 4개월을 살았다고 그 김수장한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봄이니까 1911년 봄입니다. 10년 봄은 강계에서 났고 11년 봄, 12년 봄 두 개 나요. 일란 유림, 유는 그윽할 유자니까 날씨는 화창하고 또 숲에는 아주 그윽한 숲에는 뭐더라? 개가 지고 날씨가 개서 뭐더라? 애새는 뭐야? 아지랑이 애째예요. 아지랑이 애. 뭐? 아지랑이 애고 가늘 새자니까 아지랑이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지랑이 애. 날씨가 화창하니 숲속에는 맑은 날씨에 애새가 그러니까 가느다란 아지랑이가 어머어머 피어더라. 그럼 아지랑이가 폈다는 이거는 진짜 이 초봄이에요. 초봄. 아주 초봄. 그러니까 3월. 3월이라고 해야 좀 맞겠죠. 그래서 요게 3월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춘입 황산 개조래요. 봄이 들어오니까 황폐한 산에, 이 황폐한 산은 이게 이 개마고원 갑산군 그쪽이 전부 다 침엽수림으로 울창창하잖아요. 그게 개마고원이 괴조들 이름은 알 수 없는 새들이 날아와서 울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봄이잖아요. 단갈 풍상 지아오요. 또 나오죠. 지난번 했어요. 단갈 짧은 소매자라 길었었는데 자꾸 빠르니까 옷이 자꾸 소매가 짜라들어. 근데 그거는 뭐라 할만해? 풍상을 지내온 내력을 알만하다. 우리가 풍상을 겪고 나면 내력을 알만하다 하잖아요. 풍상 서리상자니까 온갖 서리 비바람 다 맞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맞으면서 와서 내가 착오됐다는 걸 안다 이 말이야. 지아오. 내 잘못이다는 얘기지. 동학농민 일으킨 게 착오가 돼가지고 잘못 일으켜서 망했더라. 이 전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단적으로 하는 말이 여기도 그거잖아요. 지금 지난번도 쓴 거랑 같은데. 에휴, 잠시만요. 뭐냐 이게. 얼만하고 안문 엄문 다들 엄자랬죠. 다들 문을 닫아 걸고 현송 활시현이니까 검은고를 타면서 읊을 송자. 검은고를 읊으면서 거기에 노랫가락 따라겠죠. 감군제 감히 그대의 재주를 감상한다. 감상할 감자거든요. 얘는 감상할 감 마음 심자가 있으니까 검은고 닫고 문 닫고 엄문 검은고 타는 그 솜씨를 그대의 검은고 타는 솜씨를 보고 감탄했다. 이런 말이야. 느낄 감. 여기는 감상할 감이 아니다. 감상할 감. 느꼈다. 감탄했다. 이런 얘기야. 유봉상위 다정리여. 이것도 지난번에 했죠. 친구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서로 위안이 되는 게 친구다. 이런 말이야. 서로 위안이 돼서 다정함이 있는 그 이치가 붕이라는 얘기야. 붕이라는 것은 서로가 위안이 된다. 다정함으로 정이 있어서 그러한 이치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붕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진정한 붕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수세촌심 잔망최여 우세촌심 근심우 세상을 근심하는 촌심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 우국지심하고 똑같아요. 우국충정 우국주임심 세상에 근심하는 그 마음 우국지심이죠. 를 잠시라도 있는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야? 최면에 걸려서 붙들려서 어디에 붙들렸죠? 여기 지금 김응삼이를 만나러 왔더니 바탕 앞에 쫙 느려 보이는 것도 좋고 또 검은 곳 하는 솜씨도 있고 또 이 친구가 너무 다정해. 그래가지고 잠시라도 그것을 잊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경화선사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응삼이한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 꺾여서 꺾을 꼴좌 이렇게 됐는데
꺾여서 이런 얘기죠. 그 마음이 그 이제 체면에 걸리듯 어쨌든 그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근심스러운 세상 일을 잠깐 잊고 또 친구가 위안이 되고 있어 지금. 누가? 김응삼이가. 그래서 경호사 좀 뿅 갔지요. 잠시라도 뿅 갔어요. 잠시라도 뿅 갔도다. 촌심, 우국지심, 마음속에 품은 생각. 고향을 떠나온 멀고만 아득한 가슴에 경호의 불을 탁 트이게 해주는 이곳은 갑산에 있는 송평리가 아니고 경흥군. 송평리는 주민 경치가 아름다운 그림 같고 나이표에 마냥 아름다운 명승지로 알려져 있어요. 경흥군 송평리가. 그리고 일대는 1938년 당시에는 서당이 104개나 있을 정도로 교육률이 높은 곳이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배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자라나서 똑똑하잖아요. 유배는 선비들이. 그래서 거기에 서당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물론 경호서사가 있던 갑산도 마찬가지고. 서당이 104개나 있을 정도로 교육률이 높은 것이고, 따라서 경호도 1910년 당시 이곳 갑산 위방 토화 등에서 서당을 열고 학동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송평리 글방 김응삼에게 해답이라고 하는 이 시의 주인공 김응삼이도 역시 송평리에서 서당을 열고 있는 훈몽으로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날씨가 화창한 봄날에 숲에는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직 개가 나지 않은 황량한 산에도 봄이 오니 초봄에 초봄 아지랑이 피고 꽃이 날아들고 딱 초봄이죠. 온갖 잡새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세종 한가를 입은 짧은 수매적삼의 풍상은 나의 고달픈 삶의 대력을 말해줘. 알만하고는 뭐죠? 그 꼬라지를 알만하고 내 풍상이 얼마나 심해서 그냥 소매가 달아지고 삶의 고달픔을 그 옷을 보니까 단가를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알겠더라. 너덜너덜 찌들찌들 쭈들쭈들 아이고 어떡해. 팔자 좋게 문 닫고 검은 곳 하는 솜씨 그대 김응삼이 제주에 나는 지금 감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김응삼과 경호는 벗이 되어 벗이라고. 벗은 뭐가 있다. 있잖아. 약간 유봉. 뭐가 있어야 돼. 서로가 위안이 돼. 상위. 서로가 위안이 되고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이 있어야. 다정. 정이 많이 있는 그것이 뭐더라. 진정한 벗이더라.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이 다정함으로 근심스러운 힘든 세상 일을 잠시라도 체면에 걸린 듯이 꺾여서 잊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잊게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김응삼이 이 서당이 얼마나 경선사가 나름으로는 마음에 들고, 또 뭐냐, 이제 강계에서 이제 도망왔잖아요. 이제 한일합방이 일어나니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돈도 없어. 경선사가 갑산으로 올 때 거지야. 그래서 강계에서는 그나마 어디서 있어서 오화참내 집에서 뭐 살았잖아요. 거기 행랑채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오화천 보고도 어디 간다 소리를 못 하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갑산으로 떠나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돈도 없고 서당일 돈도 없어.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외딴지 코딱지 많은 걸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경호선사는 아주 그냥 찌들찌들한 극심한 환난 신고야. 환난 신고를 겪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응삼이가 또 초대를 해주니까 아무 얘기도 속된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김응삼이가 초대해줘가지고 뜨뜻한 밥에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다정한 벗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잠시라도 이 세상사 일에서 체면에 걸린 듯 잊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에휴, 딱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환속했냐 안 했냐에 대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시라 환속을 안 하고 이제 혼자 다니는 거, 그리고 또 먼저 서당에서 학동들과 생활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또 등산이라는 시도 옛날에 했죠. 그럼 빨리 지나갈래요. 서동이 와서 나에게 구하기를. 오늘은 등산하고 싶은데요. 스승님. 그래, 약하면요. 약초도 캐고요. 까치집도 잡아보고요. 그렇게 솔솔 부는 봄바람에 검은 고소리도 듣고요.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숲속에 새떼들도 지저귀더라. 아이고 풍경이 너무나 좋네. 그러니까 한 번은 와볼만 하구나. 예, 뭐 여러 번 하기야 뭐 경호선사가 언제 여러 번 무슨 그 저기 뭐야 야외 수업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강계에서는 야외 수업을 안 했는데 갑산에 오니까 이게 더 촌스러워지니까 그냥 막 스승님 훈장님 훈장님 해가면서 졸랐겠지. 그래가지고 경선사가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감상할 만하네 라고 한 아주 그냥 순박한 그 시골의 궁벽한 서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써가지고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일 만큼 경사가 자세히 써놔서 경호선사의 마음도 읽을 수 있잖아요. 풍경이 진여허는 뭐예요? 진여사? 아주 그거를 허락해 주니까 풍경이 좋아서 내가 좋아한 게 아니야. 풍경이 감히 이렇게 됐으니 내가 한 번은 감사를 마라. 일상. 다음에는 안 올 것 같은데. 한 번 감상했으니까 다음엔 안 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야 감상할 만하도다. 에휴, 경하는 갑산웅 이방 도화동에서 서당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훈몽이 되어 학생들을 가리키며 문맹을 틔우는 일에 부업을 삼았다. 부업은 무슨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었죠. 뭐 어디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때 반장격쯤 대업에 서동이 와서 나에게 구하기를 오늘은 학동들이 등산이나 하고 싶답니다. 스승은 한순간에 허락하고 산행을 하셨다. 약초도 찾아서 캐고 가지집도 휘어잡아보고 솔솔 부는 솔바람에 검은 곳으로도 감상하고 숲속의 새떼들이 놀란듯이 시적이는 숲속의 풍경이 참으로 이렇게 평화로우니 한 번은 감상할만 하다고 경호사가 짠돌이처럼 말하고 있죠. 스승 경호는 학동도가 야외 수업에 잔뜩 만족해하고 있고 이것을 자연 친화시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지요. 넘어가네. 이거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함수가 합사하면 선성경어의 사실적 근거네. 이제 사실적 근거. 근데